네, 저희 프리마켓 뉴욕 2부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게 벌써 보이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도 뵀었고 이번 주부터 두 번 뵙게 된 저희 한태영 메리츠증권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희 민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안 부었네요, 눈이? 오늘 안 부었어요.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요. 아, 그래요? 오늘 너무 예쁘네요. 오늘 그럼 예쁘게 한번 또 혹시 원샷 가능할까요?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쁘다. 예, 그래서 오늘 민캐랑 또 한번 방송이 또 예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현 상황 살짝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시장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맵 요거 연결해 주시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엔비디아 보합, 마이크로소프트 보합이고요. 마이크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 그리고 브로드컴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브로드컴 올라가지만 구글 메타 요쪽은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 현재 1.2%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테슬라는 항상 변동성이죠. 근데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냥 보합권이다라는 느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러셀 2000 살짝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MR 지난 금요일 날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3% 정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온Q, 리게티 그리고는 디에브 퀀텀 같은 애들도 이렇게 양자주도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는 블룸에너지 이렇게 1%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러셀 2000에서도 많이 보이는 프리장이다라고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장님은 지금 이번 주 혹은 지금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번 주에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시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FOMC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라클 실적 발표 봐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코스트코 실적 발표 아까 말씀하신 살짝 봤는데 네. 저는 사실 별로 그건 관심 없고요. 그리고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프닝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김민기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조금 더 정리해서 제가 증시 캘린더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거래일까지 좀 증시 탄력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좀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FOMC 회의라든지 그리고 실적 발표, M7의 버금가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까지 한번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FOMC 회의 결과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내년 2회 이상의 금리 인하의 점도표가 좀 나와야 시장이 그래도 안도감을 펼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일에는 오라클, 어도비, 시놉시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11일에는 브로드컴과 같은 이렇게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최근 발표되긴 했지만 이번 주 금리 인하에 대한 월가의 전망에는 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또 근원 PC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상승하면서 전월 2.9%보다 소폭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 완화되는 신호이긴 하지만 여전히 쉽게 떨어지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12월 발표에서 예상치를 웃돌면서 5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체감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나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금리 인하 얘기로 좀 중심을 좀 찾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인하는 인하인데 매파적인 인하는 시장이 그렇게 반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1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하적인 측면에 대한 시그널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번 금리 인하가 좀 이뤄진다면 그 이후에 매파적인 반응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세게 말하려고 나왔는데 이 썸네일 바꿔주세요. 네, 파월은 틀렸다 이런 썸네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월은 쫄았다. 네. 파월은 쫄았다. 네, 오늘 저희 제목 바꿔주시고요. 바로 자, 파월은 쫄았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가지고 왔냐면 사실 근원 2.9에서 2.8로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고작 0.1%인 건데 그리고 그 와중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얘네는 원래 늘 좀 긍정적으로 나와요. 네. 그냥 그 지표 발표 기간의 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지금 사실 봤었을 때 굳이 연준이 인하를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지금 엄청 많이 들거든요. 오, 네. 이게 자세히 까보면은 2.8%라는 거는 아직 연준의 목표에 가지 못했고요. 2%가 그렇죠. 목표인데 네, 2.8%면은 매우 높다. 매우 높은 상황이 분명히 맞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했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 네. 그럼 그때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페드워치 같은 데 보면은 뭐 87% 정도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만약에 안 하면 파월이 나쁜 녀석 이렇게까지 될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파월을 좀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이고 연준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지. 지금 실제로 미국 경기를 보면 저번 주 기억하실 텐데 달러 트리랑 달러 제너럴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코스트코 실적 발표 제가 아까 크게 관심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당연히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네. 있는데 만약에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 상태에서 달러 트리, 달러 제너럴만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중산층이 내려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고 그 와중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 목표 2% 도달 안에 인하하겠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다시 또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하겠는데 네. 그건 분위기가 뭐 안 하면 안 될 것 네. 같은 분위기긴 하죠. 안 하면 진짜 미국이다 보니까 정말 생명의 위험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진행을 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 그냥 딱 지표 자체로 봤었을 때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다. 네. 원래 원자재 여신 아시잖아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 뜻은 경기가 좋다. 맞아요. 경기가 좋을 때 미스터 카파, 닥터 코퍼. 카파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보면은 카퍼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달러 트리, 달러 제너럴 실적은 잘 나왔고 정말 만약에 코스트코 실적 발표까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연준 의장이 바뀌면 정말 만에 하나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전반적인 큰 틀은 어쨌든 금리 인하인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랑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랑 완전히 정반대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좀 요동치게 될까요? 금리 인하라는 게 연준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물가와 고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파월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고용만 보겠다. 고용을 디테일하게 보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원래는 지난 달에 이제 QT를 멈추고 QE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QT를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원래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봤었을 때에는 지금 미국이 4%니까 낮춰야죠. 낮춰야 되는데 그 속도와 방향 그리고 지금 타이밍으로 봤었을 때 사실 원래는 안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시장 분위기에서 파월을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초심을 잃었어요. 파월이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몰아붙인다고 연준이 몰아붙여지나요? 이번에 페드워치에서 확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정당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건 안 보이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대입아님? 일단 시장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게 저도 저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연준위원들이 상당히 시장에 매파적 시그널을 많이 줬었고 그 상황에서 코인이 떨어지고 금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졌었잖아요. 11월 기준에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떨어졌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우 극단적인 보고서가 나온 게 파월 임기 종료까지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다. 왜냐? 그러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금리 인하를 굳이 해가지고 인플레를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는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역시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포문을 연 게 파월이었고 파월이 11월 초에 딱 이야기 나왔을 때도 12월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스타트였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게 자산 시장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해줘야겠다. 라는 이야기가 11월에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파월이 쫄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많이 떨어지면 레버리지가 연속으로 터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 해줄 겐데 그러면은 12월 FOMC에서 오히려 이번 주에 걱정되는 거는 아까도 매파적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지만 이 매파적이라는 부분이 또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 인하 해주고 나면은 지금 어제자죠 주말에 보고서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월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금리 인하를 해준다 그러니까 더 하자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2회 인하, 아까도 이제 기사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년 상반기 2회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또 한 번의 파월 의장의 그런 매파적인 인터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쫄았다 해서 안 쫄았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했는데 그러고는 일단 우리는 좀 시간을 갖고 인플레를 볼 건데라고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11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반등했던 부분이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온 부분이 우리가 협박하니까 협박이 통하네에 대한 연준에 맞아요. 대한 시장의 평가다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했어. 그러니까 해줬잖아. 더 이상 칭얼거리지 마라는 식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월스트리트랑 이제 그 연준은 더 해줘, 더 줘, 더 줘 그러면 안 줘. 그러면은 우리 배 째일 거야가 이제 증시 자산시 가격이 하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이렇게 약간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번 매파적으로 연준 의장이 나서면은 이 산타랠리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러셀이거든요. 네. 아까 살짝 짚어주셨는데 네. 러셀 지수가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기업 실적인데 네. 기업 실적을 실제로 증명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러셀 기업이 정말 몇 개 없단 말이죠. 그러면 딱 지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에 네. 그러니까 전고 갔었을 때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M7이 위주로 간다라고 말하면 구글이 증명하고 있고 뭐 메타는 조금 부러졌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받쳐주고 있고 엔비디아 증명해내고 있고 네. 이렇게 그래서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늘 꿈과 희망으로 가는 섹터 및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부러진다. 그리고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파월은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너 할 거야, 너 해야 돼. 라고 가스라이팅을 이제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87%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테이바님이 말씀 주셨던 거는 11월 중순부터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마라.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네. 근데도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러한 게 아까 말씀하신 연쇄로 터지는 부분들 그래서 SEC에서 최근에 레버리지 ETF 조금 축소시키고 더 이상 승인 안 해주겠다 얘기하잖아요. 전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샘 알트먼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만 멀리서부터 땡겨옵니다. 자꾸만 멀리서부터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2번 하는 게 지금 호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명백하게 말하면. 그쵸. 그래서 러셀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난 이후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메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위험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 여기에도 따르는 부작용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한 번 물가가 올라가고 나면 다시 못 잡아요. 네. 그러면은 물가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진짜 최악으로 넘어가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냥 증시의 상승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가 맞다. 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의 편을 조금 들어보자면 사실 이번 PC 가격 지수에서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 자동차나 의류 같은 부분들에서 많이 소비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돈을 쓴다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자. 없어도 되는 것들을 줄이자라는 심리인데 그게 어쨌든 기업 매출을 좀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둔화의 가능성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걸 뭔가 인하하기까지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줄어드는 거를 자세히 보면 또 재미난 게 있는데 뉴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거지 세컨카에 대해서는 또 늘어났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아까 그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번에 상장하는 카바나 같은 기업이 네. 이제 중고차 거래 업체잖아요. 그런 기업들 매출액은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산업이 한 군데는 조금 부러지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제가 오늘 끼려왔습니다. 네. 이리 왔어요. 네, 먼저 이 스타링크 모바일 상표 등록 관련된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월 스타링크 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조치는 단순히 브랜드 등록을 넘어서 스페이스 X가 자체 위성망을 활용해 이동통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신호로 함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 X는 기존 통신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T-모바일과 협력해서 기존 이동통신의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 이른바 사각지대의 위성 기능을 연결해서 제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표 출원은 이런 협력 단계에서 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태도로 보이고요. 버라이즌 같은 미국의 주요 통신사와 직접 경쟁하는 사업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연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성통화나 문자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이동통신의 서비스까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스페이스 X는 에코스타로부터 170억 달러 규모의 무선 주파수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위성 기반 연결만으로 어려웠던 소비자 대상 직접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자산이고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스페이스 X가 실제 이동통신사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도약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IPO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오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IPO에 대해서 스페이스 X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또 이제 시장에서는 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머스크는 자금 조달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또 하면서 반박에 좀 오고 가는 뉴스였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좀 맹점을 살펴본다면 이 스페이스 X가 IPO가 그럼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IPO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겠죠? 결국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머스크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머스크가 하는 말이 웬만하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외부 투자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엑시시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기업이다 보니까 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스페이스X가 지분이 희석이 되게 많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돼 있는 것도 맞고 네. 뭐 실제로 뭐 한국에서도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비상장으로라도 그쵸, 투자를 하고 싶다. 네. 혹은 이 비상장을 가지고 있는 ETF들이라도 사겠다. 그렇게 해서 뭐 DXYG 같은 ETF들을 실제로 거래하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뭐 사실 이거는 좀 상황을 가봐야 알 수 네.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IPO가 그렇게 막 내일 하겠다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쵸. 보니까 네.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주관사가 누구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봐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할 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긴 했거든요. 시기가 좀 괜찮을까요? 그걸 누가 말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머스크가 직접 말했다라고 네. 말하면 진짜 가능성이 높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네. 말하면은 그 안티도 워낙 많고 팬도 워낙 많은 회사다 보니까 좀 출처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스페이스X의 상장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기사를 보고 스페이스X보다는 그럼 테슬라 또 네. 머스크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떻게 테슬라나 뭐 머스크의 향후 로드맵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정말 이거를 제가 제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네. 하나인데 창립자가 같을 뿐 완전 다른 회사예요. 네. 예, 그냥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완전 별개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스페이스X 때문에 테슬라가 오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삼양식품 때문에 삼양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노루페인트 때문에 노루홀딩스가 오른다. 이거는 원래 맞긴 하네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지주사와 분리되어 있는 이름이 비슷한 혹은 네. 창립자가 같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는 이 스페이스X 뉴스를 보면서 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미국 M7이 성장해왔던 과정이랑 지금 똑같거든요. 네. 그 똑같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만 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시켜 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AT&T라던가 버라이즌이라던가 이런 미국 내에서 통신사를 하고 있었던 기업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 뭐 구글의 유튜브라던가 그것도 미국 내에서 보고 있다가 전 세계로 퍼졌죠. 그리고 메타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미국 내에서 전 세계로 퍼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이 통신망에 대해서 전 세계로 약간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터지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링크 한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통신이라는 쪽이 전통적으로 한번 고객을 잡고 나면 락인 효과가 굉장히 심한 기업이라서 한 번만 뚫으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근데 그러한 사업에 만약에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정말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높인다. 그리고 한국 같은 기업, 한국 같은 나라니까 정말 통신망도 잘 깔렸고 이 주파수도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지, 네. 실제로 안 되어 있는 기업 되게 안 되어 있는 나라가 되게 많거든요. 오, 네네. 뭐 정말 뭐 예를 들었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기업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뭐 안 깔려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콩고에는 고속도로도 아직 안 깔려가지고 너무 극단으로 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도 주파수는 다 필요한 거고 통신 사업은 필요한데 네. 자국 내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는 거죠. KT가 갈 거냐, SKT가 갈 거냐, LG가 갈 거냐, 누가 갈 거냐. 근데 스페이스X가 우리는 가능한데? 라고 말하면 이제 진출이 가능한 거니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추후에는 뭐 독과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좀 M7스러운, M7이 될 수도 있겠는 이런 스페이스X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이제 IPO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AI 쪽도 마찬가지, 엔스로피도 2016년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엔스로피의 기업 가치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왜냐 그러면 M7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M7만 하다.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에서 스페이스X가 800빌리언, 한국 돈으로 이제 원화로 1200조 얘기가 나서요. 웃으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200조라는 숫자 자체가 월마트보다 큰 기업이다라는 거고, 기존에 지금 테슬라만큼 큰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스타트업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올려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야지 더 많은 돈을 적은 지분 이속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800빌리언에 대한 그런 투자 유치 얘기도 주말에 분명히 있었고, 그 규모 이상으로 IPO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주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기업 가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비상장은 일반인이면 안 건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샘 알트먼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오픈 AI 도대체 얼만데, 너희 왜 얼만데, 너희가 뭐 무슨 왜 제일 큰데 라고 말하면 가져올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도 사실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800빌리언 정도면은 뭐 무슨 삼성전자보다 더 큰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속해 있는 그 수많은 직원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건데, 이게 비상장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걸 담보로 뭔가를 하겠다. 내가 800빌리언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의 10%를 가지고 이걸 뭐 다시 대출을 받겠다. 그래서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하나 있잖아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도 이제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 네, 그런 것만 그런 안 회사가 하면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소름 끼친 게 제가 딱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했는데 태보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점점 인턴 기간이 끝나고 합의 맞춰지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자면, 네. 저는 원래 민캐스터한테 이 8천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살짝 조금만 벗어나 보면 오픈 AI가 만약에 이 가격대로 책정이 됐다고 하면 민캐스터는 그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 그래요? 오픈 AI는 저는 오픈 AI 그때 말했다시피 샘 알트먼의 관상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게 뭐 가치로 환산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담보로 할 때 그래도 일단 믿고 보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이 관상이요? 듭니다.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뇌피셜입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오픈 AI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이 없어서 네. 지금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왜 제가 좋게 생각하냐면, 샘 네. 올트먼의 성공 신화라고 하는 무슨 10개명 좌우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다.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기억이 날 줄 알았는데. 되게 도전 정신이 드러나는 내용들이었는데 기억력의 한계로
알겠습니다. 그럼 기억력의 한계로 여기까지 스페이스X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애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애플의 이 핵심 인력이 연쇄적으로 퇴사했다라는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겪는 오랜만에 인사 변화를 겪고 있는 애플인데요. AI와 디자인 책임자를 비롯해 법무와 또 대외 협력에 대한 임원들까지 잇따라 회사를 떠나거나 혹은 경쟁사로 이동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받는 부분은 메타와 오픈 AI가 애플의 핵심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부에서는 핵심 인재에 대한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플의 실리콘, 즉 애플의 자체 칩 개발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죠. 조지 스루지 부사장마저 회사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이직하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좀 내비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암시했다라는 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루지 부사장은 애플의 반도체 전력을 만든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탈에 대한 여부가 미래 전략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 나이가 이제 내년에 20대 중반이 됩니다. 그래서 반오십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인생의 4분의 1밖에 안 살았네?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플도 마찬가지로 좀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새로운 쇄신이다.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인 상황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뉴스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민캐스터랑 저랑 마음이 통하는 날도 있네요. 저거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뭐 부서장뿐만 아니라 CEO, CFO도 이제는 다 노령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는 분위기인데 민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새로운 젊은 동력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못 하잖아요. AI 한정인 거죠? 뭐 핸드폰 조금 많이 팔고 있긴 한데 뭐 아이폰 17 조금 뭐 많이 매출 나왔긴 한데 이제 폴더블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트렌드를 좀 못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구를 자르느냐는 별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누구를 영입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뉴스에선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우리가 뭐 영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유출은 됐지만 영입에 대한 기사는 없잖아요. 사실 이 팀쿡 CEO의 뭔가 영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우리가 유출을 당했으면 그냥 비싼 돈을 주고 다른 회사에서 데리고 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에 대한 노력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지난주 기사로 기억이 나요. 이게 애플에서 관두고 메타로 간 사람이 있다라는 그게 제가 법률인가 뭔가 기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날 동일하게 나온 게 메타에서 애플로 옮겨갔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애플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 하나가 팀 쿡의 후계자, 팀 쿡의 후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팀 쿡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은퇴를 준비하는데 그 바로 후임으로 얘기가 거론됐던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팀 쿡이랑 1살 차이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제 어차피 이제 넘겨줘봤자 1살 차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팀 쿡의 아예 좀 긴 관점에서의 후계자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내년도 애플 주주들한테는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CEO의 무게감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더 크니까 팀 쿡의 후계자가 바뀌면은 애플이 지금은 이제 못한다 하셨는데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뭔가 이제 지도자가 바뀌면? 우리가 애플의 AI를 기대하는 건 이제는 좀 무리일까요? 글쎄요. 전 팀쿡이 이제 바뀌고 나서 뭐 만약에 어떠한 쪽으로 갈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만 하더라도 얘네가 AI 쪽을 잘 못해서 제미나이 탑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내년만 봐도 얘네가 자체 AI LMM 모델이 나올 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얘네가 과연 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에서 뭐가 달라질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고 나면 그걸 이제 보면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고민해 볼 것 같은데 네. 제가 방금 이제 원하는 종목 얘기할 때와 별로 원하지 않는 종목을 지금 얘기할 너무 때 지금 톤 텐션이 차이가 너무 다운이세요. 그러면 너무 그 차이가 나서 한태영 과장님 저한테 그만 물어보세요. 과거에 이제 괜찮아 하셨던 종목 중에 메타가 있잖아요. 네, 급격하게 사실 메타로. 근데 메타는 이제 좀 하드웨어 쪽에 집중을 하겠다면서 이제 애플한테 좀 인력을 뺏어오는 분위기긴 했는데 그 메타가 하드웨어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하드웨어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 랩스 예산을 감축을 한 거죠. 일단 지금 하드웨어 관련된 스마트 이제 글래스라고 볼 수 있는 거를 일단 그래도 출시를 연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거를 뭐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메타에 대해 여쭤보려고 이게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이에요. 기술적으로만 한번 보자.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메타의 요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메타가 현재 딱 20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개파락을 하면서 완전히 떨어졌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요 200일선과 50일선 요런 이평선에 딱 지금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요런 상황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뉴스에 의한 혹은 수급에 의한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해지는 라인인 것 같다. 어느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좀 뭐 쌍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런 차트에 대해서는 요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저는 이런 차트 매매를 일단 선호하지 않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저 반등이 나왔었던 이유가 일단 첫째로 이 리얼리티 랩스에 대한 뭐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거기다 플러스로 얘네가 이렇게까지 매출액이 꺾일 부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꺾일 부분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미국 시장을 저도 이제 뭐 한 7년, 뭐 6년, 7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면 미국 주식에서 한 번 신뢰를 잃은 종목에 대해서 굳이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잔인한데요. 네. 얘네가 이번에 리얼리티 랩스 관련해가지고 그 실적 발표할 때 제가 좀 화가 정말 많이 났었던 부분인데 얘네가 OPM이랑 GPM 꺾이는 게 싫어서 순이익에서 텍스로 얘네가 운영 비용을 깠어요. 네. 그러니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언제 이 비용이 나왔었냐부터 이제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 조금 전까지 4년 후반 정도 있었던 비용들을 이번에 처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메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OPM, GPM 전부 다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투자하는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반대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눌리거나 뭐 5일선 이탈하거나 뭐 20일선 이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 지금 메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이유는 그냥 두 가지. 그냥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이슈는 아니었다.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3년, 5년 뒤에 다시 또 비용을 절감을 하더라도 이번만큼의 비용 절감이 없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좀 종목들을 길게 가져가는 게 원래 스타일에 맞아서 그래서 이런 메타같이 뭐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배팅하겠다 그런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 자리에서 그냥 사도 되고 그냥 냅둬도 되는데 일단 실적 발표에서 있었던 텍스라고 했던 그 비용 처리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네요. 그렇죠. 그 문제가 명확하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비용이 나왔다 이거는 제가 말한 건 다 추론이고요. 그거를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비용이 원래 그 당시에 분기 순이익이 한 9불 정도 제가 예측했을 때 뭐 8.7에서 9 정도 EPS를 생각을 했는데 네. 1.05가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거는 진짜 그 메타를 사랑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네. 이렇게까지 배신을 해도 되나 어. 라는 감정이 들 정도였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장의 신뢰를 깨버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꽤 걸립니다. 최소 4개 분기 보겠다, 6분기 보겠다, 12분기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분기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메타는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실적 발표에도 메타의 EPS라든지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접근하는 게 사실 그 다음 실적도 아니고 그 다다음까지도 볼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실적을 보면서 비용 처리라든지 리얼리티 랩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이제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냐면 메타가 진짜 많이 올랐던 게 작년이잖아요. 네. 작년에 4배 올랐는데 그럼 작년에 4배 올랐던 이 이익률도 전부 다 너희 비용 숨겨서 이 이익률이 나왔다는 거야? 라는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의구심을 깨주려고 하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해요. 원래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신뢰가 깨지면 네.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메타가 뭐 단기적으로는 200일선 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 그냥 이거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타 이야기까지 나눠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한태영 과장님과 저 사이에 호감이 좀 깨질 것 같긴 한데 애플 얘기가 싫다고 하셨지만 네. 저희는 시청자 위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댓글에서 애플 요즘 뭘로 돈 벌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이폰 17에 대한 우리가 아주 낙관적인 부분을 좀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요? 생각보다 되게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잘 팔렸던 이유가 애플이 이번에 그 아이폰을 내보내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이번에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뭐 이번 해에 내고 뭐 내년 상반기에 내고 혹은 이번 해에 내고 하반기에 내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아이폰 17이 스펙은 좋은데 다음에 이제 폴더블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땡겨서 그러니까 다음 분기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미리 아이폰 17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판매 좀 많았던 거고 그리고 정말 만약에 아이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게 근데 이게 법률 문제가 좀 걸리는데요. 네. 이게 ATT라고 해서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더 이상 그 iOS에 들어와 있는 앱들의 개인정보를 고객들한테 함부로 주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원래 메타가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었던 거랑 딱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너희한테 이제 개인정보랑 개별정보 주지 못하니까 네. 그럼 메타가 열받아서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든 게 이제 글래스 개념이라서 만약에 그 정보를 토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면 조금 애플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근데 그 법안은 정말 웬만하면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반독점법 관련해서 해결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애플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거나 혹은 폴더블이 생각보다 매출액 EPS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은 더 아직은 기다려봐야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프리장에서 이번 주에 대한 혹은 뭐 FOMC 전에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데니 리서치의 에디 야데니님께서 15년 동안 기술주 롱을 외치셨는데 이거를 비중 확대를 철회한다.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 가지고 이런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M7의 보유 비중을 크게 줄일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오늘 냈다라는 얘기가 아침에 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반응 오늘 체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 또 있을까요?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독료를 좀 인상한다라는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인상의 특징은 대기업 요금제보다는 중소기업 그리고 현장직 근로자를 위한 요금제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른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용에서는 5에서 8% 수준으로만 상승하지만 중소기업용과 또 현장직용은 최대 33%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는 AI 기능과 보안 강화 등 1,100개가 넘는 새로운 기능 추가를 이유로 들고 있고요. 특히 구글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한 AI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에 이 기업용 오피스 가격을 마지막으로 인상한 게 최근이고요. 또 올해 초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용 구독료도 올린 상황입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구독 생태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이 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게 사실 뭔가 중소기업에게는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이탈 우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각이 좀 갈리더라고요. 이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속상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뭐 볼 게 네. 없는데. 아니, 그냥 당연히 이제 물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독 프로그램 올라가는 건데 그동안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이제 다른 업체에선 나온 게 없고 네. 그럼 얘네가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비용 가격 선택권을 얘네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말할 때 대응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가격 인상 이야기 말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에 좀 집중해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할 말이 많은데 네, 저 바로 옆에 있어요. 저희 말씀하세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여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력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 평평하게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지금. 네. 지금 뭔가 하나 크게 나와주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보류 네. 혹은 지수 정도 레벨의 그 주가 변동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베타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정말 그냥 지수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 차트 보시면은 나스닥이랑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차트가 지금 이게 제가 요때가 닷컴 버블입니다. 요때가 여기가 닷컴 버블이고 저희가 요때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한 2010년대 초반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나온 게 2013년, 14년 요때부터예요. 클라우드 등장 이후부터는 지금 매년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10년에 그죠 10년 전 여기니까 10년 동안 10배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 수익률 기준으로 가더라도 10년 4배, 5배, 뭐 좀 더 인플레까지 생각하고 뭔가 여전히 M7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 10년 10배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나스닥과 비슷한 수익률이다. 그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리스크가 또 있잖아요. 그냥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뭐 갑자기 뭐 애저가 다운된다거나 뭐 혹은 코파일럿에서 악성 버그가 발견돼서 개인 정보들을 전부 다 빼갔다거나 개별 종목이라는 리스크. 그쵸. 네.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오는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수익률은 QQQ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스닥이 낫다. 그러면 오히려 분산 투자되는 나스닥이 더 매력적인 나서는 별로다? 거죠. 별로는 아니고 이게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네. 아까 뭐 애플 얘기할 때보다는 네, 그래도 조금 더 텐션이 왔어요. 텐션이 살짝 올라오셨네요. 여기서 만약 구글 얘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금상첨화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는 안 그럼 해주시네요. 구글 얘기는 마지막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관련해서 함께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품 공급망 내 가격 담합과 또 반경쟁적 행위를 긍정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조치에서는 특히 외국계 자본이 소유한 기업들이 미국 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거나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자세히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서는 육류 가공, 종자, 그리고 비료와 장비 등 4개 분야가 가격 담합과 또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특히나 취약하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각각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강력한 수사와 법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식료품 가격에 대한 안정과 또 공급망에 대한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기관들의 가격 담합과 또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조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가를 좀 이런 걸로 잡는다라고 하는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도와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나는 물가를 잡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네. 미국의 물가 상황, 뭐 경제 이야기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해 봐야 될까요? 제가 이거 약간 김민 캐스터를 세게 도와드리면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 물가를 잡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던 게 관세라는 네. 개념인데 네. 근데 문제가 관세를 정말 실제로 누가 부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거나 이제 물류 유통업자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대두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맞죠? 그래서 네. 중국에서 만약에 대두는 수출? 순간 헷갈리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한다라고 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관세를 만약에 100%를 때려요. 네. 그러면 100%를 만약에 때린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발생한 관세를 누구한테 떠넘기냐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원래는 100불에 사던 거를 200불에 사게 된다면 그럼 이 200불에 대해서는 다시 또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되는 대상들이 계속해서 생길 건데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 관세는 그냥 그 중국 기업들한테만 매기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네.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저는 이런 걸 경제적으로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이게 관세를 이렇게까지 세게 적용시킨 적이 없다 보니 지금은 좀 반작용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작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미국 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세를 매기는 건 너희한테 매기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한테 매기는 거고 한국에 매기는 거고 일본에 매기는 거야. 너희는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약간 눈 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이거 담합이다. 너희 담합하는 거 다 조사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결국에 이제 관세를 누군가 이제 뭐 중국 기업이 낸다라고 말하면 100불에 하던 거 200불에 이제 얘는 소비자가로 판매를 하는데 그럼 얘네는 당연히 120불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240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240불에 대해서는 또 얘네가 소비를 할 때 옛날에 100불, 120불이랑 똑같이 살 수 있냐고요? 네. 절대 아니거든요. 눈 가리고 히잉. 아시나요? 아니, 실제로 제 지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네. 저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교육의식이 높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 미국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일용직들도 많고 교육의식이나 경제에 대한 그런 의식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거죠. 관세가 너희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관세가 우리한테 전가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지금 딱 그 계속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진짜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관세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걸 또 다시 이거 식료품 담합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몰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눈 가리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거를 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든 뭐 눈을 베끼고 아웅을 하든 뭐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뉴스랑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 네. 건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금리 인하해라 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다시 또 그냥 급격하게 진행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와요. 그러니까 뭐 안 오면 좋겠지만 오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관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정말 당연히 그 자국 국민한테도 비용이 일정 부분 전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도 그렇고 이 정책도 그렇고 다 약간 눈 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만약에 관세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럼 국내 고용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고 그럼 늘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리쇼어링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토요타 같은 기업이라던가 현대차 같은 기업이 미국 내에서 공장 지어주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늘어나고 그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었을 때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혹은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만큼 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 거니까 그런 거는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번에 나오는 이 금리 인하 내용이라던가 특히 금리 이 방금 나왔었던 관세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금리 인하를 만약 급격하게 내린다라고 말하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은 진짜 좋은 게 맞는데
그 이번 주 코스트코 실적 같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트리랑 달러제너럴은 실적이 좋은데 코스트코는 안 좋아지는, 그럼 중산층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그때는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까지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와중에 지금 러셀은 또 최상단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왜냐면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 금리를 엄청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거 다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만 하더라도 이번 주인데 이제 만약에 인하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뉴스 그리고 또 행정명령 뉴스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결국에 금리 인하까지 연결해서 같이 중소형주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 다 하나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중소형주 그리고 뭔가 방어주에 대한 차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월 첫 주 1,123억 달러가 이 머니마켓 펀드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규모고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안전한 현금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확인이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주 펀드에서는 11억 달러가 유출이 되면서 6월 이후로 최대 규모의 자금 이탈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머니마켓 펀드로의 자금이 쏠린다는 얘기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 기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네. 그리고 뭔가 실물 경기에 대한 방어주로 조금 더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연말 랠리 하는데 네.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알차게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건 사실 방금 얘기한 거랑 갑자기 연결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예상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잘한다, 네. 잘한다. 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 못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어쩔 거야, 네, 이 분위기 네. 어쩔 거야. 어머머, 이 정적은 네. 말씀하세요. 네, MMF로 이제 자금이 쏠리고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 기제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시기냐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세히 보면 이 기업들 S&P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러셀 내에서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이랑 떨어지는 종목이 정말 명확하게 나눠지는 요즘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위험 자산에서 이제 빠지고 있는 거지, 그냥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선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 네. 그리고 뭐 실물 경기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코스트코, 룰루레몬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는 종목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또 빠질 때 또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런 쪽으로 포트를 변경을 시켜 놓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은 코스트코가 구글보다 코스트코가 엔비디아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면 옮기겠어요. 네.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만약에 룰루레몬이 뭐 룰루레몬 정도면 어느 정도 성장주 수준으로 보니까 뭐 브로드컴만큼의 기업 이익 성장률이 나오면 옮기겠어요. 근데 그러한 영역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실물 경기 관련주로까지 포트를 옮길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있고,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이오 쪽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실물 경기 관련주 얘기할 때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도 얘기했었던 섹터 하나 있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민캐스터한테 기회를 드릴까요? 안 들어주셨군요. 아니에요. 지지난주에는 제가 같이 그 방송을 안 해가지고 저는 못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PM10을 준비하느라고. 맞네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PM10 준비하느라 잠깐 빠져 있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할 때 부하님 옆에서 나도 얘기하고 싶어 막 이러시는데 깠습니다. 그냥 가스. 말씀해 주세요. 깠습니다. 가스. 네. 네, 아, 네네. 아, 네, 가스, 천연 네. 가스. 아, 네네. 지금 제 주전공인데 제가 지금 그걸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한태영 과장님께서 이제 한번 실망을 한 기업은 버린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호박 리스트에서 혹시 제외됐을까요? 신뢰를 찾는 데는 시간이 늘 필요하고.
그래서 실물 경기 관련주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코스트코라던가 뭐 월마트 같은 기업들 봐야 될까요? 너무 좋긴 한데 뭐 거기에 그러면 만약에 3개월 뒤에 다시 또 AI 좋다고 하면 다시 다 팔고 다시 다 넘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굳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버겁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된다라고 말하면은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이렇게 3주 동안 이제 다른 분들은 잘 안 들으셨겠지만 이 3주 동안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충분히 볼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지금 차트를 보면은 미국 기준에서 5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물론 한파 때문에 요 천연가스가 올 겨울 내내 계속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수요 공급 이슈도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뭐 천연가스 AI 전력 발전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요게 실물 경기 인플레이션에 또 큰 축을 담당할 수도 있지 않겠냐. 또 겨울 시즌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걸 또 길게 보면은 이거를 뭐 정말 긴 시결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5달러 수준이면은 이게 약간은 과거 기준에서 전쟁이 아니면 5달러면 상당히 비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천연가스가 지금은 이미 좀 많이 올라 있으니 물론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이거에 대한 실적이 이번 분기에 나올 거고 특히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제 배당이 많이 특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분기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관련주로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갑자기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데 떨어지면 같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천연가스가 만약에 진짜 시작한다라고 말하면 아직까지 쇼티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추가적 AI 같은 걸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쇼티지가 온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 정도 레벨은 어느 정도냐면 그 유럽이랑 미국에서 겨울 대비하느라 비축분 마련하느라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갔다 정도인 거지 AI 발전에 사용되는 에너지 양들 때문에 저 정도의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향후 한 3년 아마 3, 4년 정도 뒤부터 터미널 계약에 따라서 한 10년, 20년 장기 계약 물량이 빠져나갈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망 새로 꽂는 게 없거든요. 네. 그 없는 이유가 주의회라던가 주정부에서 얘네가 지금 허용해주고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이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해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님비 현상 때문에 전부 다 내 마당에는 싫어라고 하면서 다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트렌드가 환경단체가 워낙 힘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얘네가 다시 또 뚫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고 그래서 이번에 러우 전쟁이 좀 급격하게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이번에 천연가스 만약에 수입이 안 되고 이번에 비축분을 전부 다 많이 쌓아놓고 있는 와중에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 버리면 미국 실물 경기에 엄청 큰 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트럼프가 좀 협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미국 내 전체 에너지 생산량 55% 천연가스인 상황에서 네. AI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얘네가 지금 결국에 태양광으로 한다, 원전으로 한다, 수력으로 한다, 수소로 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얘네 지금 천연가스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체 얘네 데이터 센터가 생산이 될 때 그럼 에너지 관련주 뭐 보냐라고 하면 맨날 지베르노바 얘기하잖아요. 가스터빈 만드는 회사. 그런 이유까지 봤었을 때 천연가스 쇼티지는 아직까지 시작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작이 되려고 하면은 진짜 그 마지막 키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불, 5불 그리고 4불, 5불 때에서도 천연가스가 4불, 5불밖에 안 하는데도 수익이 났었던 천연가스 회사들이 있어요. 네. EPS가 플러스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6불, 7불, 8불 가면 얼마나 수익성이 좋아질까 를 예측을 해보면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과 너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공감하면서 옆에서 들었는데 네. 이왕 천연가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원자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 최고의 러닝핫은 원자재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재가 대표적으로는 뭐 금, 은, 구리, 뭐 그리고 뭐 겨울철을 맞아서 방금 말씀해주신 뭐 천연가스도 있을 텐데 저는 딱 하나 더
어떤 원자재를 주목해서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리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앨범알도 지난 정규장에서 뭐 8%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리튬 같은 부분은 뭐 공급 부족 혹은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사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뭐 올라온다고 해도 사실 진짜 빼꼼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막 이게 추세를 전환시켰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상황이고, 이게 리튬 에너지 쪽 리튬이 최근에 빼꼼한 이유가 네. 그 ESS 에너지 그 저장 장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전기차 쪽에만 사용하고 있었던 게 이제는 조금 더 확장이 돼서 ESS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올라가면서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항상 좀 약간 메인스트림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 은, 구리, 천연가스 이미 벌써 4개인데 리튬까지 추가를 하기에는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게 정보도 너무 한정적이고 중국장에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중국 시간까지 이제 전부 다 리튬 가격을 체크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은 살짝 꺾였고 은이랑 구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까지 해서 4개만 봐도 좀 바쁜 와중에 리튬까지 추가를 하기 좀 벅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리튬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태영 과장님의 관심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오늘 메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제가 좀 순간 열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네. 조금이 아니시던데요. 제가 메타만 생각을 하면 그날의 아침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저도 그날 생각납니다. 과장님의 표정을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날 메타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던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저는 구글남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엠로빈입니다. 네. 그래서 엠로빈이라고 미국의 게임이랑 광고랑 엮여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300빌리언 조금 안 되는 시가총액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정말 많은 부분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공부할 때에는 이게 공부를 할 때 제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메리츠 증권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애널 형들한테 전화도 돌리고 네. 뭐 형 이거 맞아? 뭐 이거 맞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아니면 기업 담당자 IR 담당자랑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탐방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장 규모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투자 포인트인데요. 근데 엠로빈 같은 경우에 지금 게임 시장을 거의 미국 시장에서만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도 진출이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 말고 그 제일 큰 게 아시아 태평양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시장 쪽으로도 이제 탐이 조금 더, 그러니까 총 시장이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가 이제 이커머스 광고 쪽으로 확장을 시작을 했는데, 정확히 기사 확인해 보시면 10월 1일에 확장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럼 10월 1일에 확장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존 게임 시장보다 훨씬 더 큰 마켓이다 보니까 얘네가 광고 효율화를 높여서 더 수익성이 커질 거다. 그리고 또 점유율을 어느 정도만 가져가도 얘네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엠로빈이 지금 300빌리언이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가 또 재미난 게,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하면 타겟을 좀 명확하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얘네가 모바일 게임을 할 때도 되게 잘 잡았었지만 네. 지금 잡고 있는 게 2030 여성 의류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 성장이랑 점유율도 같이 상승이 되면 이거는 충분히 더 볼만하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다음 실적이 내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2-3달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볼만한 기업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엠러빈 관련돼 가지고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엠러빈이 결국에는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 올라가던 속도가 꺾인 이유가 결국 공매도 보고서였었죠. 그리고 공매도 보고서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점유율 얘기를 해주셨고, 점유율이 높다는 부분은 이 엠러빈의 기술력인 줄 알았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엠러빈이 우리가 한국에는 없지만 페이스북, 메타게임즈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요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취합해 놓은 그 백데이터를 긁어서 광고를 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게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쪽에서 엠러빈이 우리의 그 데이터를 불법으로 크롤링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그게 정말 좀 크리티컬하게 터지면은 엠러빈이 게임 시장 파일을 전부 다 잃을 수도 있다, 혹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을 공매도 보고서를 썼던 사람들을 최근에 법원에서 소환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고는 법원에서 그걸 참고 자료를 쓰겠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법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워낙 미국이 또 이게 법적에 대한 책임이 크다 보니까 요거 잘못 터지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긴 하는데, 요 부분은 신경을 어느 정도로 써야 될지.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닌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아, 법적에 나오는 소식이 지금 공매도 보고서가 틀렸을 수 있다. 네, 지금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이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도 크롬 매각 안 해도 된다 이슈 나오고 난 이후에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이슈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그게 법적으로 해결되면 여기서 오히려 신고가를 더 세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AXON 걔네가 자체 엔진 사용해가지고 원래 데이터 체계화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사실 메타랑 애플이 자료를 유출이 됐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되게 어불성설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ATT 법안으로 인해서 얘네가 메타는 안 되는데 엠러빈은 했다? 이거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도 안 나와요. 그러고 얘네가 법안 관련해서 크롤링을 했다라는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게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 좀 문제를 삼는 게 지금도 계속해서 삼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의심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이 광고 회사들은 공매도 리포트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성장하고 있었을 때 공매도 리포트 계속 나왔었고요. 많이 나왔었죠. 예. 구글도 심지어 공매도 리포트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엠러빈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리포트들을 봤었을 때 정말 팩트로 맞다 아니다 라고 나온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법 간다, 더 위로 간다, 더 위로 간다,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엠러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롤링해서 데이터 사용하는 게 만약에 문제였다라고 말하면은 오픈AI가 그런 거 제일 많이 했었잖아요. 아, 결론은 오픈 AI네요. 그래서 네. 저는 보면서 걔네가 원래 빙 안 쓰고 크롬 거 몰래 훔쳐 쓰다가 걸리던 애들인데, 그럼 그런 애들 것까지 봤었을 때 만약에 엠러빈이 정말 만약에 훔쳐 썼다라고 말하면 좀 문제될 부분도 분명히 맞는데, 얘네가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태영 과장님의 관심 종목 엠러빈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유럽 쪽의 금융기관에서 헬스케어가 AI 종목들의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혹은 아니라면 우리가 AI 버블론에 맞서서 조금은 방어주 성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AI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실 때는 좀 방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제일 혜택을 받을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라고 하면 헬스케어. 그쵸. 원래 고비용 고마진 쪽인데, 근데 이제 저비용 고마진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헬스케어 섹터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말 해지 용도로 어떠한 섹터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면 저는 오히려 현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섹터를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려서 내가 다음번에 더 좋은 종목 나오면 이거 팔고 이거 사야지가 아니라 이걸 사야지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끝으로 요거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엠러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글입니까? 엠러빈입니까? 알로브. 네. 저는 사실 1티어는 구글이죠. 아, 구글이다. 사실 비교가 불가하지 않을까요? 그럼 엠러빈입니까? 마소입니까? 그건 너무 질문이 너무 난해한데요. 뭐 어떤 부분?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얘기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이 리스트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순위를 매기고 약간 있는데 이상형 월드컵 일단은 같은 거예요? 구글이 가장 좋은 건 알겠는데 엠러빈은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 몇 개 더 있나요? 마소, 애플, 메타 얘기하셨고요. 메타가 지금 꼴찌입니다. 아, 메타 꼴찌 맞고요. 네네. 그 위에 애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소와 엠러빈만 선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엠러빈을 조금 더 엠러빈이 2등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장님의 픽은 구글, 엠러빈, 마소, 애플, 메타인데 요게 다음 주에 다음 출연 때 또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요거를 계속해서 좀 리스트업을 하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니까 요거 다음에도 출연하시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오늘 프리마켓 뉴욕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다들 편안하셨는가 모르겠네요. 현재 미국 시장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아까 출발할 때랑 별반 다르지 않은 말 그대로 FOMC 직전에 약간 고요한 보합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종목 장세로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 정도에서 인사를 해드리고 저는 테이버였고요. 저는 최화였습니다. 저희 인사하셔야죠. 네, 저는 흰케입니다. 흰케. 저와 우리 흰케 그리고 구윤호 캐스터는 잠시 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더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PM10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도 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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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서류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we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은 너를 비춰 오늘도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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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복잡한 소리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위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반짝 열려 오늘 your light Playmarket 모드 on tension up so bright 밤이 더 빛나는 순간 here we go 세상이 깨어나 기적 미리 know PM 10 네,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캐스터 그리고 구윤우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윤우 캐스터 통해서 바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 선물 0.05% 소폭 오르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15%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0.3% 정도 오르는 흐름입니다. 그럼 M7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정규장에서는 0.5%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출신 직원이 창업한 중국 기업이 있죠. 무어스레드가 IPO 이후에 엄청난 강세로 현지 경쟁 심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또 미국 상원의 세이프 법안이 최소 30개월 동안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 금지 발의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프리마켓에서는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타인데요. 메타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맞춤형 광고를 덜 보여주는 대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메타 인수 소식도 있죠. 대화 녹음용 AI 펜던트로 알려진 리미트리스를 인수하면서 리미트리스 팀이 합류해서 AI 웨어러블 개발을 가속화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올랐지만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가 의견을 줬어요. 2026년을 앞두고 미국 자동차 업종에 EV 겨울이 도래하면서 수요와 실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신중한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그래서인지 프리마켓에서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내년 EV 판매 20% 하락을 예상하면서 또 이렇게 주가에 나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테슬라가 기술적 선도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의 낙관론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판단되면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에서 이퀄웨이트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에서는 0.5% 정도 올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1% 소폭 오르는 흐름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과 맞춤형 칩 공동 설계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체 칩 개발을 확대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파트너였던 마벨 이외에는 이제 브로드컴까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파벳인데요. 정규장에서는 1.15%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시티즌스가 알파벳의 아웃퍼폼 등급을 확인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는 340달러로 유지했는데요. 여기에 제미나이 3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그리고 트루이스트와 피보탈 리서치, 캔터 피츠제럴드 모두 매수 의견의 목표가 상향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마존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2% 정도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는 0.3% 넘게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시티즌스가 의견을 내놨어요. 아마존과 광고 파트너십을 맺은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소식에 아마존까지 주가 흐름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정규장에서 0.7% 정도 빠졌고요. 프리마켓에서는 0.24% 빠지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웨드부시에서도 의견을 내놨는데요. 웨드부시가 320달러에서 350달러로 투자 의견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중립 의견을 유지했고요. 또 에버코어 ISI와
ISI는 목표 주가를 325달러로 상향 조정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애플의 핵심 반도체 책임자 조지 수르시가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한다는 소식이 애플의 주가 흐름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M7 기업들의 주가는 어떠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민 캐스터와 함께 마켓 무버 살펴볼 텐데요. 저희 프리마켓 뉴욕이 아니죠. 네. 저희 PM10의 네.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속보가 아닙니까? 그럼요. IBM과 관련된 속보가 하나 나왔다고 하니까 네. 민 캐스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한 번에 쭉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금은 시장부터 가볍게 짚어보면요.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소폭이나마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인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와 이더리움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해요.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9만 선을 상회하고 있고 이더리움 쪽에서는 0.02% 정도 현재 하락하는 분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시장은 계속 열리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 마켓 무버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에서의 움직임이 현재 2% 정도, 2.5%가량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살짝만 내려주세요. 네, 보이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을 또 체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좀 좋은 여파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로빈후드 쪽에서도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로빈후드는 역시 오늘 1.6%대 강세 움직임,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 인수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주가에도 좀 좋은 영향 선물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너브라더스 쪽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죠. 제가 여러 번 짚어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좀 인수 우려를 좀 더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네. 프리마켓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요. 모더나 쪽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전일장에서는 사실 8%대 상승부를 켜줬는데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출하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비기스트 무브가 떠서 이와 관련된 네. 내용과 그리고 IBM 속보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컨플루언트 관련해서 IBM이 인수했다는 내용이 현재 보도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27%가량 높게 뛰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브로드컴은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한 확장의 가능성 때문에 현재 주가 움직임 2%가량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마벨이 칩 사업을 가져온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선물 시장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종목을 살펴보시면 카바나 쪽으로는 S&P 500에 대한 편입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2월 22일부터 함께 들어간다는 내용과 함께 주가 상승분을 더해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어위브 쪽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발표가 되면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좀 더해졌는지 6%대 현재 하락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브 빌로우 쪽은 이 트러스트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함에 따라서 현재 2%가량 선물시장에서의 움직임 받아가고 있다는 걸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네. IBM 관련해서는 이 컴플런트 관련해서 인수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무려 110억 달러가량 전액을 또 현금으로 이렇게 가져옴에 따라서 네. 이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IBM의 주가는 지금 한 1.6%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네. 여러분들이 개장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나오고 있는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 합병 자금 조달을 서두르면서 채권 시장이 분주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4분기 M&A 관련 채권 발행 규모는 1,130억 달러, 최근 4년 내 최대 수준인데요. 블룸버그는 역대 기록과 견조도 가장 바쁜 분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동안만 해도 머크와 GE 헬스케어,
총 92억 달러 이상을 단숨에 조달한 적이 있었죠. 두 기업 모두 인수 발표 후 2주도 안 된 시점이었지만 금리가 낮고 신용시장 분위기가 강할 때 미리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쓴 겁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회사채 스프레드는 역대 최저 수준 근처까지 좁혀져 있고요. 채권형 펀드로도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AI 투자 확대가 내년 회사채 발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지금이 채권 발행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을 하고 조달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소식이 있죠? 네, 다음 이슈는 오픈 AI의 설문인데요. 오픈 AI가 직장인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가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AI를 활용해서 하루 평균 40분에서 60분 정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또 회계 등 전문 직군에서 특히 효율성이 높았다고 하고요. 직원 4명 중 3명은 업무 속도나 품질이 아주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AI 열풍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히 남아있다는데요. MIT 연구진은 대다수의 기업이 생산형 AI 투자에서 사실상 수익이 없다고 평가했고요. 하버드와 스탠퍼드는 AI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작업물, 이른바 워크슬롭을 양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AI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죠. 지난주 엔트로픽은 클로드가 업무 수행 시간을 최대 80% 단축했다는 내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러한 자료들이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기업 자체 평가라는 점에서 한계로도 지적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소식들을 살펴봤는데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두 분은 업무를 하실 때 AI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저는 종종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럼 그게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는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봤거든요. 오히려 AI를 사용해서 업무를 했을 때 잘못된 내용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는 설문조사도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더블 체크를 좀 하는 편이라 못 믿어서 네.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줄까 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의 가장 친한 친구 AI 없으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저번에 한번 어떤 내용을 챗 GPT에다 넣었더니 네. 트럼프 당선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AI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도 이게 더블 체크를 해야겠다. 그 챗 GPT는 거의 지금 한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생각이 잠깐은 들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그렇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AI가 네. 인간을 완전히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네, 다음 헤드라인은 미국의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이 일본 의료용품 제조업체 호기 메디컬 인수전에서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는 소식인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칼라일은 다른 사모펀드 경쟁사들을 앞서면서 거래 조건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호기 메디컬은 올해 주가가 약 20%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8억 2,600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고요. 다만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인수 논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해요. 다른 후보들도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최근 활기를 띠는 일본 M&A 시장 붐에 또 하나의 대형 딜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글로벌 시장에서 M&A, 그러니까 빅딜들이 많이 좀 성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빅딜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좀 면밀하게 팔로우업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풀마켓용 막바지에 이야기했던 천연가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미국의 천연가스 기업 안테로 리소시스가 비상장업체 HG에너지의 천연가스 생산 자산을 현금 2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이 시점에 매장량을 대폭 확충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인 건데요. 안테로는 거래가 올해 2분기 중 마무리될 거고 블룸버그는 두 회사가 최근 최종 협상 단계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3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했죠. 12월 한파 전망과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가 더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테로는 지난해 10월에도 3건의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공격적인 자산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HG에너지는 2022년에는 $30억 이상 가치로 매각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천연가스 이야기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방금 전에 나온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두 분은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쇄신을 향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네.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좀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약간은 부정론. 그럼 구윤호 캐스터는 어떤 쪽이시죠? 저는 애플을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네. 앱등이 소녀였는데 네. 최근에 사임 이슈도 많았고 네. 여러 가지 좀 끌어올릴 만한 한 이슈가 떠올라줘야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 양옆에 있는 두 분이 모두 부정론을 피력을 해주셨는데 저는 방금 나온 기사에 의거해서 약간은 긍정론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 빅테크 강세론자로 잘 알려진 애널리스트인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애플이 2026년에는 AI 혁명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320에서 $350로 현재가 대비해서 무려 26%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애플에 대한 의견은 각기 다르지만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AI에 대한 쇄신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이 아이폰이라는 브랜드 가치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강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와 함께 또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다음으로는 우리 민캐스터의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그리고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레이티스트 뉴스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훑어봤는데 네.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연준 회의에서 투자자들이 사상 최고치를 가져갈지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석탄을 가져갈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네. 약간 사탄 같은 느낌이겠네요. 맞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4월 연장상이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귀여운 모습까지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네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로 이어질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깃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쭉쭉 내려가 보면 이 워렌 버핏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나요? 네, 눈이 왜 안 보이시죠? 너무 네, 오래 워렌 앉혀놨을까요?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어서 지금 조금 레이티스 뉴스가 좀 내려갔나 봐요. 네. 버핏이 은퇴 몇 주 전 버크셔가 이 리더십 교체에 대해서 단행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CFO 마크 디 햄버그가 40년 만에 무려 근무를 마치고 27년 6월 1일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사실 워렌 버핏도 은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만큼 버크셔 해서웨이 관련해서는 이 안에 관련된 리더십적인 측면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켓워치 헤드라인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구윤호 캐스터와 함께 종목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 루브릭입니다. 정규장에서 주가가 22% 넘게 폭등세를 보였었죠. 이 루브릭은 단순 백업을 넘어서 데이터 백업과 복구, 아카이빙, 검색, 분석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 플랫폼 기업인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루브릭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폭등세, 강력한 3분기 실적과 역시나 강했던 4분기 가이던스가 견인했죠. 이번 분기 매출은 3억 5,017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1달러로 집계됐고요. 시장 예상치를 모두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고 클라우드 반복 매출도 13억 5천만 달러, 무려 34% 성장했어요. 이번 분기에는 신규 구독 매출과 자유 현금 흐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루브릭 솔루션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애널리스트 평가도 긍정적인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보안 위협이 확대되면서 루브릭이 핵심 수혜 기업이 되고 있다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120달러를 유지했고요. 윌리엄 블레어는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그리고 지속적인 실적
상회와 가이던스 상향 흐름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루브릭 살펴봤는데요.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정비례하는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크로스 플랫폼 엔진이죠. 실시간 3D 콘텐츠의 대중화를 이끄는 기업인데요. 유니티 주가가 웰스파고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6% 넘게 올랐고요. 프리마켓에서도 0.7% 오르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고요. 목표가는 9달러에서 무려 52달러로 대폭 상향했어요. 이는 전일 종가 대비 약 15%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웰스파고는 내년이 모바일 사용자 확보 경쟁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유니티가 그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앱스토어 수수료 변화가 핵심인데요. 미국에서는 게임 내 결제 수수료가 거의 사라지고 직접 결제가 허용되면서 기존 30% 수수료가 약 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이미 주요 퍼블리셔 절반 이상이 직접 결제를 도입했고 이 구조 변화는 유니티의 수익성 개선과 광고 매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유니티는 게임 이외에도 자동차와 건축 시뮬레이션 등 빅게임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AI 렌더링과 실시간 3D 기술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유니티 주가에 탄력을 주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 유니티 소프트웨어 살펴봤는데요. 웰스파고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다라는 점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특징주는 HP,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2015년 HP에서 분사돼서 기업용 IT 중심 구조로 개편된 바가 있죠. 정규장에서 주가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에 관심이 보였는데요. 최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9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99억 달러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비갭 EPS는 0.62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수익성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측은 이 매출 부진의 주요 요인이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문 시기 지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반면 최근 인수한 주니퍼 네트워크 사업부가 포함된 이 네트워크 부문은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을 뒷받침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와 초기 시너지 덕분에 전체 수익성은 개선된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HP는 11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현재 2%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죠. 월가 평가도 보시면 번스타인은 이번 실적을 아쉬움 속에서도 밝은 면이 보이는 혼조세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24달러, 등급은 중립을 유지했고요. 반면 레이몬드 제임스는 목표가 31달러로 높이면서 강력 매수 의견 유지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바이 의견, 사는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주니퍼 인수의 장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비록 이번 실적이 혼조세이긴 했지만 주니퍼 인수와 네트워킹 사업 확장이 앞으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면서 시장 기대는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마지막 특징주로 살펴봤는데요. 실적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관적인 요인들이 시장의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캐스터의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식이 있었죠? 저는 일라이 릴리와 그리고 메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일라이 릴리가 이 새로운 혈액암 치료제인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두 가지 약에 대해서 직접 비교한 실험인데요. 기존에 많이 쓰이던 이브루티닙이라는 약과 또 새롭게 개발한 피르토브루티닙이라는 약을 어떤 것이 더 잘 듣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라고 합니다. 먼저 치료 효과를 보면 이 피르토브루티닙이 더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체 환자 가운데 치료와 반영한 비율이 피르토브루티닙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 약이 기존 약에 비해서 치료 반응이 더 좋고 또 병의 진행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한 만큼 앞으로 환자들이 더 빠른 단계에서 이 약을 사용할 경우 좀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좀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톡톡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이 내용이 좀 어쨌든 암 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를 지표를 충족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 오늘 일라일릴리의 주가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차 평가를 좀 충족했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사들에게는 사실은 임상시험 결과가 정말 중요한 일종의 이정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됐다고 하면 주가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뭐 세 자릿수까지 폭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임상시험에서 기대감이 컸는데 약간은 부진했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면 주가가 말 그대로 폭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흐름을 체크하실 때는 반드시 임상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좀 체크해 보셔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10시 27분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민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암호화폐나 뭐 유가와 같은 원자재 쪽의 시장은 어떤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메타 관련해서 좀 한태영 과장님과 그 우리 안경 관련된 내용을 연기했다라는 내용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스마트 글래스. 이 내용은 조금 더 지난 후에 제가 다 챙겨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주가 움직임은 아까 보시다시피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긴 한데요. 뭔가 연준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미약하게나마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맵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이 크게 들어오네요. 2.9%대 현재 선물 시장에서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 마벨 칩 사업이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점 주시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 쪽으로도 오늘 좀 호재입니다. 이 목표가들을 상향하면서 좀 그래도 그린라이트를 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1%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왜 이럴까요? 네, 마지막으로 러셀 2000 한번 체크해보고 가볼게요. 전반적으로는 좀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양새긴 합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빅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12월 FOMC 회의도 있고요. 또 오라클이나 브로드컴과 같은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어디서 함께 하셔야겠죠? 저희 프리마켓 뉴욕 그리고 PM10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